됩시다. 합주기가 됩시다. 예. 담보 목적의 이전, 양도담보라고 하더라. 앞에 뭐 양도담보다 채무담보다 어떤 말이 나오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한 것은 양도도 아니다.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채무담보 목적으로 이전한 것, 이거는 담보로 이전한 거지 실질권 이전이 아닙니다. 양도 아니지. 비록 소유권 이전 등기 되더라도 이거는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언제 실질 권리가 언제 이전돼요? 본등기가 돼야 실질 권리가 이전되는 거지. 여기까지만 묻는 문장도 꽤 많아. 하지만 그 뒤에 이전하였다가 채무를 이행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여서 이전했던 소유권이 다시 제자리로 환원됐습니다.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양도 아니잖아. 담보로 맡겨두었다가 돈 갚고 담보물 찾아온 것을 양도다 이래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담보로 이전하였다가 그 다음 채무를 불이행했습니다. 채무를 불이행하여서 맡겨두었던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돼 버렸습니다. 그럼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실질로가 이전되잖아. 그렇죠? 이거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양도로 보는 것, 양도로 보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왜? 어차피 여기도 양도로 보는 것도 있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것도 있고 여기에도 양도로 보는 것도 있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것도 있고 하나의 사건 안에 양도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얘도 그래. 사실은 부담부정리하는데 그 부담부정리가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의 부담부정려. 그럼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의 부담부정리라면 수정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양도인데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의 양도는 양도로 봅니까 아닙니까? 정리로 추정하잖아. 그렇죠? 그럼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의 부담부정리라면 양도로 본다는 요도 양도가 아니고 정리로 추정하고 나머지도 원래 정리고 그럼 전체가 다 정리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해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환지, 채비지. 우리 법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채비지, 보류지로 충당되는 토지. 요거는 양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거 양도 아니라고. 딱 요 문장밖에 안 돼. 진짜 옛날에는 이렇게 보류지로 충당되었던 토지가 그 사업, 이제 시공업체가 보류지를 받아서 받은 보류지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건 양도 맞습니다. 하지만 통상 그까지는 잘 안 올라갑니다. 채비지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토지 하면 양도 아니라고 하고 환지가 사실 조금 더 문제야. 요즘은도 종종 나오고 요즘은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환지할 때는 제가 항상 이걸 환지를 하기 위해서 환지 관련 동화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깊은 산속에 못 있던 게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못이 있다고. 그 옆에 아름드리 나무들도 있고 하루는 이제 요 깊은 산속에 나무꾼이 나무하러 왔습니다. 나무꾼 나올 때 동화, 아는 동화 뭐 있습니까? 선지와 나무꾼.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동화가 애들한테 하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네? 아니, 그 동화가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이 도대체 뭐죠? 여러분 그거 읽고 뭘 느낍니까? 네. 예.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교훈, 숨겨줬기 때문에 조언이 됐다고? 그럼 사냥꾼은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사냥꾼은 그 사냥을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생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거든. 그게 직업이거든. 근데 숨겨져 버리면 사냥꾼한테 어떻게 됩니까? 이 양반은 결국은 그날 사냥 못하나? 타인의 직업 자체를 이거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맞잖아. 영업 방해야, 이게 지금. 사슴은 살았지 몰라도 사냥꾼의 가족들은 죽잖아, 이거. 이 같으면 다른 동물 금방 빕니까? 아니, 사냥꾼이 사냥한다는 게 지금 당장 딱 사슴을 막 쫓아다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또 다른 입장을 찾아가 다니기 힘들고 쫓아다니기 힘들잖아, 사실. 하루에 뭐 사슴이 양사방에 온 동네 다 보여가지고 이거 놓치면 저거 가지가 아니거든, 사실은. 그럼 사슴은 살려주지만 사냥꾼 자체의 가족들의 생계는 흔들 위험이 상당히 많은 거야. 좋아. 그래 숨겨줬다 쳐. 그 다음에 이제 선녀들이 목욕하는 것을 가르치네. 사슴 이것도 이상한 놈입니다, 이거.
차라리 어디 뭐 산 어디 가면 뭐 금 캐는 곳이 있다든지 이런 거 몰라도 선녀들이 목욕하는 곳을 가르쳐요. 딱 일단 선녀 목욕 지켜봅니다. 일단 관음증 환자에 가깝습니다. 그 몰래 가지고 또 옷을 훔쳐요. 이게 일단 절도죄도 성립됩니다. 절도죄가 거기에다가 결국은 옷 모르러 가니까 그 선녀를 결국 꼬셔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상대방의 미약 상태, 심실 상태를 이용해서 혼인을 하게 합니다. 혼인을 해요 또. 이걸 읽으면 도대체 이게 사람들이 뭘 말하려는지를 모르겠어. 나중에 애 2명 놓으니까 또 선녀 올라가 버리네? 그럼 결국은 교훈은 적어도 3명은 놓아야 된다. 이런 교훈인지, 자식을. 어쨌든 모르겠어. 하루는 어쨌든 열심히 나무하다가, 그 다음 도끼를 연못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쇠도끼를 빠뜨려서. 쇠도끼를 빠뜨리니까 잠시 되면 망연자실 울고 있으면 반드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누가? 산신령이 이걸 나타나서 뭐라고 한다고? 사람들 아니 산신령이 탁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입니까? 사정도 안 들어보고 외우는가 물어보잖아. 그렇죠? 그것도 에코 깔고 목소리 깔고 에코 넣고 합니다. 왜 우냐? 사정이 안 됐거든. 잠시 기다려보라고 금도끼를 들고 오고 네 거냐 하니까 아니랍니다. 은도끼를 들고 와서 네 거냐 아니랍니다. 마지막 쇠도끼 들고 와서 네 거냐 맞답니다. 너 참 착하구나 다 가져가랍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아무런 말 없이 환지하는 것은 환지란 말은 원래 되돌려받은 땅입니다. 원래 소유하고 있던 도끼, 요 도끼에 가라마요 되돌려받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환지는 쇠도끼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요거 새로운 취득입니까? 빠뜨렸다가 돌려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환지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건가 묻는데 산신령부터 돌려받았을 때 새로운 취득이다. 맞아요? 아니잖아. 빠뜨렸다가 돌려받은 거지. 그럼 환지받은 거 물으면 환지받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요 도끼의 취득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신 금도끼와 은도끼는 원래 있던 겁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환지로 인해서 증가되고 감소된 건 새로운 취득, 새로운 양도 맞거든. 요 놈을 물으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말하고 아무런 말 없이 환지 받은 거 물으면 환지 받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의 취득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환지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양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환지는 원래 원칙은 양도 아니다. 원칙은 양도가 아닙니다. 양도 아니라는 요 말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냐? 역시 단골 지문,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지번이 바뀌고 지목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원래 공법 배울 때 환지는 원래 있던 토지에 가름하여서 다른 토지로 되돌려받는 거잖아. 다른 토지로. 그래서 설사 환지로 인해서 지번이 바뀌고 지목이 바뀌고 하더라도 이것은 원래 있던 토지에 가름하여 되돌려받은 거니까 양도다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단골 지문이거든요. 요 지문. 대신 이제 환지 받았을 때 예외적으로 증가된 건 정환지는 새로운 취득입니다. 감환지가 된 거야. 환지 권리가 감소됐습니다. 감환지가 됐습니다. 환지 권리가 감소된 사람은 감소되면 감소된 만큼 뭘 받습니까? 다음에 청산할 때 청산금을 수령하잖아. 청산금 수령합니다. 이 돈 받아갑니다. 이 돈을 받는다. 왜? 줄어든 만큼을 떼팔고 받는 거거든. 이거는 양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환지, 채비지, 보류지 나올 때 양도는 오직 딱 한 가지. 환지 권리 감소. 딱 그놈만 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환지가 되면 증가된 만큼은 청산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증가한 만큼은 새로운 취득이고 감소되면 양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할 때 환지 받은 건 원래 취득세 면제야. 취득세도 안 받습니다. 환지 받은 것. 내 지분이 딱 10평 정도 받을 만큼의 지분인데 25평 아파트 신청해서 받았다. 15평은 증가되잖아. 증가된 만큼은 돈을 내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취득세를 내면 돼. 나 30평 받을 만큼의 원래 권리가 있는데
25평 받았다? 그럼 25평 취득 전혀 안 됩니다. 대신 5평은 줄잖아. 줄면 그 돈 받거든. 그 돈만큼은 양도하는 거로 양도수도 내는 겁니다. 증환지 된 사람은 증가된 만큼은 취득세, 감환지 된 사람은 줄어든 만큼 양도소득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환지, 채비지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 5가지가 거의 뭐 시험에 나오는 거고 나머지 우리 교재 보니까 소유권 환원이 있어. 소유권 환원.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의 4번. 매매원인 무효로 인하여 환원되었다.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했죠. 이렇게 써놨죠. 갑이 가지고 있던 토지 등이 있다. 이를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해요. 소유권 이전했다. 근데 다음에 이 소유권이 제대로 환원되네. 소유권의 환원. 왜 환원되는가 하니까 요 매매가 원인 무효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인 무효의 소에 따라서 원인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효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무효. 효력이 없다. 그렇죠? 효력이 없다. 무효는 효력이 법률 행위에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입니까? 처음부터 무효다. 소급하여 무효다. 처음부터 요 매매의 이전은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여 돌아오는 것을 새로운 취득이다. 새로운 양도다. 이래 말합니까? 아니잖아. 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원래 권리를 되찾아오고 있는 거지 이를 새로운 취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환원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양도 1의 가액에 마이너스 취득 1의 가액. 언제 취득했습니까? 갑은 이 부동산을 언제 취득했습니까? 환원받았을 때? 무효 판결을 받았을 때? 아니죠? 그래서 매매 원인 무효로 인하여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이래 말하지. 과거의 일을 가지고 매매 원인 무효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무효 판결일이다. 틀렸다. 정답. 무효 판결 받았을 때 취득하는 게 아니고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탁. 신탁은 믿고 맡긴 거지 진짜 준 게 아니잖아. 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든 명의신탁이든 다 똑같습니다. 일체의 모든 신탁은 양도 아닙니다. 신탁으로 이전했다가 신탁 계약의 해지를 통해서 또 신탁 해지 소송에 의해서 환원되었다. 믿고 맡겼다가 맡긴 걸 돌려받은 거니까 양도 아니지. 그 일체의 모든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모두 양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뭐 그런 정도 선까지 보시면 됩니다. 163조 양도 및 취득의 시기. 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생각보다 시험에 종종 나오는 편들이고 또 방금 했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도 시험에 종종 언급되는 부분이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언제 양도하고 언제 취득한 건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이거 어디에 써먹는다고? 양도일, 취득일 이렇게 해서 이거 어디에 써먹습니까? 일단 양도 1의 가액에 마이너스 취득 1의 가액을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양도 1의 가액할 때 양도 1이 언제인지 취득 1의 가액을 빼야 되는데 취득 1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양도 차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장기간 보유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부분을 메꿔주고자 하는 물가 상승만큼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장기 보유 공제입니다. 그때 보유기간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세율을 적용할 때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기 때문에 역시 보유기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양도소득세의 모든 기간 계산에 다 사용되는 게 양도취득시기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양도취득시기에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있다. 계약상 잔금일,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이거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취득세와 틀리지. 취득세는 유상승계 취득은 하면 원칙이 계약상의 잔금일, 예외적으로 국수공판법에 따른 취득일 때는 사실상의 잔금일 이랍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은 어떤 내용을 하든 누구하고 거래를 하든 계약상의 잔금일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1번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 여기 이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거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
보세요. 우리 유상승계입니다. 유상승계. 자, 일반적인 매매했을 때 언제 권리가 변동됐을까? 언제 취득했을까? 언제 팔았을까? 원래대로 하면 계약상 잔금, 실질 잔금, 등기 등록 세 가지입니다. 원래. 취득살, 유상승계 취득은 개인과는 계약상 잔금, 국수공법은 사실 잔금.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등록이라 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딱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약상 잔금은 절대 쓰지 않잖아. 그럼 원칙을 뭘로 해야 돼? 원칙을 등기 등록으로 할 일이 없지.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원칙을 등기 등록을 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등기 등록 관계없이 실질 권리가 이전되면 양도이기 때문에 그 원칙은 뭘로 해야 돼? 아니 그래. 아니 봐. 계약상 잔금, 실질 잔금, 등기 등록인데 계약상 잔금 안 쓰면 원칙을 뭘로 해? 실질 잔금 하잖아. 아,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계약상 잔금 이거 절대 안 쓴다 하면 아, 그럼 원칙은 실질 잔금이겠구나.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세아시상의 대금 청산입니다. 대금 청산을 되지. 이 대금 청산을 할 때 요거 의미는 뭐냐니까? 대금 청산의 의미는 실제로 모든 잔금을 주고받은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실질 잔금일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응용해서 요 대금을 음으로 주고받았다. 잔금을 음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주고받은 날 모든 잔금이 다 청산됩니까? 부도나면 어떡할 건데? 3개월짜리 주고받았는데 한 1개월 있다가 부도 날 수도 있잖아. 근데 대금, 잔금을 음으로 만약 받으면 음의 교부일이라는 게 아니고 음의 결제일 이래 말하는 거고, 요 매매가 특수한 매매로 공매, 경매다. 그럼 언제 잔금이 다 청산됩니까? 그래서 뒤에 가면 경매대금의 완납일, 경매대금의 완납일 이래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말하죠. 갑이 소유하는 10억짜리 토지가 있다. 이 10억짜리 토지를 을이 꼭 사고자 합니다. 을은 자기가 하는 사업에 꼭 필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데 안 판답니다. 왜? 내가 내어야 할 양도소득세, 내가 내어야 할 이 소득세 뒤에 부가세 등등등 이런 세부담이 많아서 못 팔겠답니다. 그래서 우리 당신이 내어야 할 세금을 내가 부담할게.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걸 조건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대금 청산을 할 때 그 대금은 원래의 대금 10억, 요 대금의 청산일인지 요 세금까지 합한 금액을 포함하여 대금 청산인지 요거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요거 제외합니다. 제외. 그리고 교재를 봐요. 교재 두 번째 줄에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은 해당 대금에는 제외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지문도 굉장히는 아닌데 종종 시험 지문에 보이고는 있습니다. 내기는 참 편하거든. 이럴 때 요 대금에는 이 금액을 포함한다. 이래 말하면 틀린 지문되기 때문에 말 바꾸기가 되게 좋거든. 자, 그럼 이제 원칙은 대금이다. 그럼 예외는 물어볼 거 없네. 어차피 예외는 뭐 등기 등록인데 뭐. 등기 등록 접수일. 그도 아니면 주식이라면 주주 명부에 이름을 바꾸는 명의개서일. 그 뭐 소유는 뭐 뻔하지 뭐. 대금 청산을 이전에 등기 등록했다든지, 그 다음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교재도 밑에 나옵니다. 두 가지.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않을 때, 또 대금 청산 전에 등기 등록 등을 한 경우, 이 두 가지는 등기 등록 접수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좀 틀리게 할 때 이래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에는 계약상 잔금일을 그 양도 취득일로 하고 절대 일에 끌려가지 말 것. 항상 원칙은 대금 청산, 예외는 등기 등록 접수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2번 장기할부 매매. 매매는 매매인데 장기할부라는 매매랍니다. 그리고 조지에 나오지만 3번 뒤에 수용, 요 두 가지는 또 빠른 날로 합니다. 빠른 날로. 빠른 날로 합니다. 장기할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장기할부가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하는 거라 했죠? 1년 이상이 합니다. 1년 이상. 취득세를 비롯해 연부 취득은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왜? 연부는 할부인데 매년 하거든.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려면 적어도 2년 이상은 돼야 돼. 하지만 여기는 장기 할부는 1년 이상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할부 판매는 3개월 이상이면서 1년 미만이면 할부 판매, 1년 이상이 되면 장기 할부 판매 이래 하거든. 1년 이상의 기간을 찬다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래요. 민법 186조, 민법 188조 씁니다. 민법 186조 뭐더라?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물권 변동이 된다. 188조 동산은 인도함으로써 물권 변동이 된다. 그래서 등기 등록 등의 형식을 요하는 이런 자산을 장기할부로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등록 대상이면 등록 접수일. 근데 이런 형식을 요하지 않는 자산이라면 인도일. 근데 문제는 이날로 한다 끝 이래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날로 한다 끝 이래 끝나버리면 나는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그럼 등기 접수 안 하면 양도 안 한 겁니까? 아니잖아. 형식주의 과세 아니잖아.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날로 한다 끝 이래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날과 또는 실질적인 사용 수익을 반드시 비교하여 요 가운데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뭔 줄 압니까? 얘도 형식과 실질 가운데 빠른 날이야. 우리 취득세 할 때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지목 변경은 형식과 실질 가운데 빠른 날 이렇게 해서 토지의 지목 변경할 때도 공부상의 지목 변경일과 사실상의 변경일 중 빠른 날. 건축할 때도 형식,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실질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하듯이 얘도 결국은 형식과 실질 가운데 빠른 날입니다. 이거 13회 시험 때 문제 나와서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거래한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그 양도 취득일로 한다. OX 틀려. 한 놈만 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하여 그 중에 빠른 날로 이렇게 하는 거지 둘 중에 한 놈만 말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수용도 그래요. 수용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금 청산일, 대금의 청산일, 수용 개시일 또는 등기 접수일 그 가운데 뭐 한다고? 빠른 날로 하겠다고. 빠른 날로 하는 겁니다. 얘도 원래 있죠. 수용도 있죠. 이게 2014년도 들어가지고 수용 개시일이 끼어들어 걸지. 원래는 요거가 똑같아. 원래 매매등처럼 대금 청산일로 한다. 근데 대금 청산일 이전에 등기 등록하면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하고 이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2014년 들어오면서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이렇게 하고 그나마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요 수용을 틀리게 적어서 정답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얘들 둘이는 일단 빠른 날로 한다는 사실부터 먼저 내용을 보고 해야 됩니다. 무엇과 뭐 중에 빠른 날인가 하는 건 뒤에 봐도 괜찮아. 머릿속에 취득세, 취득 시기할 때 빠른 날하면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건축, 양도소득세 빠른 날하면 수용과 장기할부 딱 두 가지씩이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먼저 그런 것부터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속과 증여, 상속 증여는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상속과 증여는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무상이전이잖아. 무상이전. 양도 아닌데 왜 나옵니까? 양도도 아닌데 왜 나와요? 그렇죠. 이번에 상속받았다. 양도 아닙니다. 근데 상속받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팔았을 때 양도일의 가액에 마이너스 언제 취득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얘는 취득일을 알려고. 그래야만 다음에 이걸 팔았을 때 계산을 할 수 있죠. 순수하게 취득일을 알려고 합니다.
상속은 어떤 조세를 하든 다 그냥 상속 개시일 이러면 됩니다. 취득세를 하든 양도를 하든 상속세를 하든 그냥 상속 개시일 이렇게 합니다. 증여는 이제 문제가 되죠. 증여는 취득세는 뭘로 해서요? 그렇죠. 취득세는 계약일을 취득일 해서 계약일.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날로 합니다.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 차이는 있죠? 계약일이란 말과 증여받은 날은 틀립니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 참 책이 야 진짜 네 책 다 봤냐? 왜? 아 나도 그 책 참 보고 싶은데 스승 가도 나 잘 못 구하겠던데 그럼 내가 다 보고 난 뒤에 혹시 너 다 보고 난 뒤에 그 책 놔주면 안 되니? 청약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 줄게 승낙했습니다.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그럼 이미 취득세는 취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은 이 사람이 진짜로 책을 딱 넘겨줬을 때 실제로 원래 증여받았을 때 취득했다 이래 말하지 계약할 때 아니거든. 그럼 통상 둘 다 틀리게 될 때 아무런 말 없이 상속 증여에 따른 취득은 등기 등록일을 취득일로 하며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런 말 없이 등기 등록을 말하면 안 돼. 반드시 상속 개시일 계약일 물론 취득은 계약일 이전에 등기 등록하면 등기 등록일 이런 말이 있지만 아무런 말 없이 상속 과정에는 등기 등록 일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얘도 취득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취득일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 허가받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허가받은 건축물은 원칙이죠. 원칙은 사용 승인입니다. 똑같이 사용 승인 사용 승인서 교부일 참 이해 안 되는 게 취득세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거든. 내주는 날이 교부하는 날이거든. 똑같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하면 될 건데 앞에는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뒤에는 이제 한자화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참 쇼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취득세는 예를 들어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을 그 취득일로 한다. OX. 틀립니다. 취득세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취득세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그 취득일로 한다. 끝. 이랬거나 틀립니다. 왜? 이 날과 실질, 사실상 사용일을 반드시 비교하여 빠른 날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제 이게 양도소득세와 취득 차이점이다. 양도소득세는 이 날로 한다. 끝. 맞는 지문입니다. 왜? 이게 원래 원칙이거든. 예외적으로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어쩌고 저쩌고 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그 이전에 했다고 하는 요 날을 그대로 예외적인 취득일로 상환이 됩니다. 이게 예외야. 빠른 날 아닙니다. 얘는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야. 그럼 결론은 빠른 날이야. 결론은 빠른 날이야. 왜? 사용 승인을 받기 이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 사실 사용하기 이전에 사용 승인 먼저 받았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결과적으로는 빠른 날이야. 근데 법의 해석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 아무나 말 없이 이 날로 한다 끝 하면 양도소득세는 맞는 지문이라도 취득세는 틀린 지문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나 왜 이 짓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말인데 단지 말의 형식만 틀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도소득세는 이게 원칙이고 반드시 빠른 날이 아니고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라는 사실을 하고 무허가는 허가 안 받고 지은 것 사용승인, 사용검사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와. 그래서 무허가는 언제나 그냥 사실상의 사용일. 그 다음 시효취득의 경우 민법상 시효취득한 경우 이것도 취득을 알려고 이 역시도 취득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했습니다. 점유를 개시해서 대충 이 민법 245조 제1항에 나오는 자주점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점유할 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 걸 타주점유 이야기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몇 년? 그렇죠. 부동산 등의 점유는 등기하고 10년, 점유는 20년이니까 시효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시효가 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 청구권 생기는 거지. 그래서 등기 접수했습니다. 등기 접수하였다가 다음에 이걸 쭉 가지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양도에서. 그럼 양도일의 가액에 마이너스 언제 취득한 건가 묻는 겁니다. 등기 접수일 맞아요? 시효 만료일 맞습니까? 아니, 만약 이날로 한다고 하면 시효가 만료되자마자 그 다음날 등기 접수하고 한 달 뒤에 팔아버리면 양도일의 가액에 마이너스 취득일의 가액 한 달 사이에 지가 가격으로 얼마나 오를 거라고. 결국 20년 동안 모든 사용 수익은 다 늘어놓고는 나는 모르겠다 이런 문제 있잖아. 그래서 우리 민법상에는 이럴 경우 무엇이 있다고 배웠다? 소급표가 있다고. 소급표가. 그래서 이 경우 소급적 내용을 적용하여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는 이날을 취득일로 한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시효 취득도 시험에 나와서 등기 접수일로 하고 이걸 틀리게 하여 정답 산문계 3번이나 이를 정답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반드시 당해 부동산의 점유 개시일 이래 말하고 그다음 미완성, 미확정된 경우 이건 간단하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분양받아서 계약을 하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보통은 6차 중도금까지 가더라. 6차, 그 다음 최종 잔금 이래 가던데 이렇게 나는 대금은 다 청산했습니다. 잔금은 다 청산했는데 아직까지도 아파트가 완성 안 돼서 그러다가 차일필 밀려서 한 8개월 뒤에 완성되면서 그렇게 취득했는데 팔 때 양도 일의가에게 대금 청산을 해버리면 이 8개월 사이에는 아파트 사용도 못 해보고 8개월만큼의 양도 차익 세금 내라는 이야기잖아. 우리 이 법은 비록 대금은 다 청산되어도 아직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되었을 때 확정되었을 때 취득하는 걸로 아는 것이 대금 청산일 이래 말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이제 7번이고 8번도 앞에서 환지도 뭐 시험 지문에 이제 종종 언급되는 부분인데 아무런 말 없이 환지 받은 것 하면 언제가 취득이라 했죠?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이 됐습니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교재도 보니까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환지로 인하여 증가되고 원래 자신의 권리보다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할 때 증가, 감소된 부분을 물을 때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옛날에 출제되었을 때 이렇게 나왔어.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그 다음 날로 한다. OX. 틀립니다. 아무런 말 없이 환지받은 거 모르면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이라고 증가되고 감소된 걸 물을 때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래 말하는 거지. 9번은 보실 필요가 없고 10번도 보실 필요가 없고 11번 취득 시기의 의제는 뭐 본다 이런 거라 했죠. 이런 날을 이날을 취득일로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뭐 똑같이 예를 들으니까 1975년도에 택시 기본요금 얼마 있겠습니까? 월요일 날 부산 수업하는데 택시 기본요금 얼마 있겠어? 앞에 계시던 한 분이 정확히 요금을 이야기를 하대. 와, 택시 기사였다고? 그런가? 택시 기사였다 해도 그런 정확히 다 못 할 건데 90원 했습니다. 90원. 저도 기억을 해. 왜? 딱 요 정도 시점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직도 어릴 마음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딱 100원을 주셨어. 집에 갈 때 100원을 딱 주시더라고. 이걸 딱 들고 가면서 택시가 지나가기 택시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 솔직히 타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때는 택시 한번 타보고 싶은데 문제는 100원을 넘어가면 이제 어린 마음에 책임을 못 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타볼까 하면서 택시 싹 지나가는데 타볼까 말까 하다가 걷다 보니까 집에 다 왔더라고. 근데 아니 친구 집이 뭐 그렇게 뭡니까? 안 그러잖아.
알고 보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 친구 우리 집까지가 버스 코스 한 코스 반 정도 돼요. 충분히 택시 타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이제 워낙 기억이 남아가지고 택시 뭐냐 90원이라는 게 제 기억이 탁 남아. 100원 받았던 기억이 나가지고 아니 그 친구가 어디 그렇지 어린애가 놀러 왔는데 요즘 돈 치면 3,000원 어떻게 줍니까 3,000원. 그래서 집에 갈 때 뭐 관상으로 1,000원쯤 주면 이해가 가는데 한 3, 4천 준 것 같아. 네? 내가 택시 탔가 이제 갈등했던 건 기억나는데 그 다음 그 돈을 어디 썼는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좋은 데 썼겠지. 만화를 보거나 그죠? 과자를 사 먹거나 뭐 했겠지. 그렇죠? 오늘 짤짤해서 안 합니다. 근데 평생을 도박을 안 합니다. 짤짤해서 안 합니다. 포카를 하지. 현대 75년대 90원을 해서. 그럼 지금 2017년도에 택시 번역 얼마 지금? 2,800원 정도? 그래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요 당시 90원이라고 하는 요 화폐의 가치와 지금 2,800원이라고 하는 요 화폐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같잖아. 그렇죠? 이 화폐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는 구매 가치는 똑같거든. 명목상의 가치는 틀릴지 몰라도 실질 구매 가치는 똑같아요. 화폐가 그동안 이 기간만큼의 물가가 상승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그렇지 결국은 이 돈이나 실질 구매 가치는 똑같아요. 그 당시 90원 주고 사 먹었던 거 지금 사 먹으려면 2,800원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 나 그때 그 당시 토지를 살 때 90만 원 주고 토지를 취득했는데 평당 90만 원 주고 토지를 샀는데 지금 와서 평당 2,800만 원 주고 토지를 팔았습니다. 와, 됐다 올랐네. 몇 배 올랐습니까? 30배가 올랐어. 30배가. 당신 떼돈 벌었네. 떼돈 버는 거 맞습니까? 명목상으로는 30배가 오른 건 맞지만 실질 가치는 똑같아요. 이게 기회비용 따지면 손해본 건 똑같아. 이걸 가지고 2,800만 원 빼기 90만 원 이렇게 세금 계산한다면 모조리 양도 차익이야. 판 금액이 다 그냥 차익이라고 보시면 돼. 왜? 2,710만 원이 다 차익이잖아. 이걸 양도세로 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불이익 주겠다 이 말이 안 되거든. 우리 법은 취득한 지 오래되는 부동산 등은 원래 취득한 이날을 취득일로 삼지 않고 1985년 1월 1일 이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고 합니다. 이 날을 취득한 날로 보겠다고. 그래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한다. 그렇다고 앞에 뭐 84년 12월 30일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그냥 85년 1월 1일 딱 요만 기억해서 이전에 취득한 건 이날의 취득일이다. 그런 정도로만. 밑에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또 86년 1월 1일도 있지만 그건 기억할 필요 없고 언제나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기타 자산 이런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식 또는 출자 지분, 파생상품 이런 기억할 필요가 없어. 또 뒷장 166쪽은 다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166쪽의 기타의 경우는 앞에 했듯이 이런 겁니다. 1번은 계약상 잔금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 그날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더라 하더라도 그냥 실제로 받은 날의 잔금일이다 이래 말하지. 즉 계약상 잔금은 쓸 필요 없다. 실제 받은 날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3번 했잖아. 경매, 공매라면 경매대금의 완납일. 4번도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무효로 인하여 환원되면 그때 취득일은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5번은 대금을 의무로 받으면 의무의 결제일. 뭐 이야기 다 했던 겁니다. 2번 같은 경우 이것도 워낙 뻔하지. 이거는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죠. 앞부분에 부관하면서 조건과 기한 나올 때는 조건과 기한. 조건 가운데도 정지조건부가 있고 해지조건부 있을 때 정지조건부. 전국의 어느 민법생이 수업을 하든 정지조건부 할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은 예를 듭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이거는 어떤 민법생이든 다 그 이야기 하게 돼 있어 원래. 내일 비가 온다면 우산 주겠답니다. 그럼 언제 우산 줍니까? 비가 와야만. 그래서 조건이 있다면 조건이 성취돼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뜻입니다. 뭐 기한부로 했다면 기한이 도래해야 되는 거고.
뭐 2020년도 집을 주겠다 그럼 2020년이 돼야만 집을 주거든. 조건부라면 조건이 성취됐을 때, 기한부라면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그때 취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7쪽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세액 산출의 과정들이 쭉 나오게 되죠. 세액 산출의 과정. 제일 먼저 이제 양도한 가액을 적습니다. 양도한 가액. 양도가액이 있고 요 양도가액에다가 마이너스 필요경비 들어갑니다. 필요경비.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 양도차익이라고 하죠. 양도차익이라고 하죠. 양도차익. 근데 필요경비에는 취득한 금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간 양도, 직접 비용, 이를 합쳐 필요경비. 뭐라고? 필요경비를 공제한다고. 이걸 무슨 경비? 필요경비. 제가 쓰겠죠. 뭐 할 때 필요했던 경비? 뭐 할 때 필요했던 거? 내가 이번에 양도하는 요 자산을, 양도하는 자산을 처음에 취득할 때 필요했던 경비. 취득한 이후에 그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필요했던 경비.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는데 필요했던 경비. 필요 경비는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단계마다 필요했던 경비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양도한 가액에 취득할 때의 금액만을 빼려는 걸로 알고 있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또 팔 때 했던 경비까지 다 공제합니다. 그러면 취득할 때 중개업자에게 준 중개 수수료도 공제가 되고 팔 때 중개업자에게 준 중개 수수료도 공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도 차익을 구했지만 이 양도 차익을 제가 뭐라고 항상 명목소득이 명목소득이라고. 명목소득이 무슨 뜻이었더라? 명목소득? 그렇죠. 우리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이라고 하잖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1억짜리 취득. 자, 1억에 취득했던 토지를 쭉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5억 원에 팔았습니다. 1억에 샀다가 5억에 팔아서 돈 많이 남았다 안 남았다? 돈 많이 남았다 안 남았다? 그렇죠. 2년 전에 1억에 샀던 걸 지금 5억에 팔았으면 2년 만에 3억 올랐으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1억에 샀던 건데 이번에 5억에 팔아서 많이 올랐습니까? 물가 봐요. 한 40만 년 만에 30배 올랐잖아. 나는 30년 동안 토지 가지고 있는데 5배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까? 손해본 거지. 그렇죠. 손해본 겁니다. 아니 30년에 삼산동에 땅 1억치만 사봐. 지금 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그렇지. 재벌입니다. 재벌. 지금쯤은 재벌 됐어요. 그때 1억만 도 엄청 큰 가격일 건데 지금 있으면 삼산동은 내 땅 안 밟으면 못 지나간다 이런 얘기 하고 있을걸. 근데 그 사람은 5억밖에 안 돼. 5억 해봐야 옆에 있는 45평, 두산 위에 45평 아파트 하나 끝나요 이게. 그럼 몇 돈을 받잖아. 얼마 안 되잖아. 이걸 많이 올랐다고 말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또 물가 상승하거든. 그 명목소득을 물가 상승을 빼야만 실질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장기부의 특별공제. 장기간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공제하겠다. 사람이 그래 말을 장기부여 특별이란 말을 보세요. 특별. 이래 가지고 진짜 뭐 특별히 해주는 것처럼 진짜 사기꾼입니다 이거. 특별히 해주는 게 아니야. 원래 물가 상승에 관한 부분을 공제해야만 나와. 그러면 사회 시간에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도 물가지수라는 거에서 명목적 소득을 실질소득으로 바꾸려면 물가지수를 곱해가지고 구하거든. 이게 마찬가지.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게 물가 상승만큼을 공제하겠다는 뜻이거든. 이게 물가 상승 공제예요. 꼭 글자는 안 해줘도 되는데 특별히 해주는 것처럼 이래 이야기지. 진짜 기분 안 좋아 이게.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양도하여서 실제로 그 자산을 양도하여 생긴 소득입니다. 이게 실질 양도소득이야. 이게 실질 소득입니다.
그 양도 차익, 명목 소득에다가 물가 상승만큼을 빼고 이제 실제로 발생된 양도 소득이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기본공제합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과세 표준입니다. 기본공제는 제가 왜 하는 거라 했죠? 요거는 기초공제 성격이라 했죠. 기초공제 성격입니다. 요거는 기초공제의 성격이야.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종합소득에도 합산시키지 않고 퇴직소득과도 구분하여 별도로 한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할 때 봐요. 연말정산할 때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장애자공제, 연로자공제, 미취학아동 학원비공제, 의료비공제, 카드공제, 온갖 인적 물적공제 다 있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기초적으로 공제하는 게 단 한 개도 없다면 소득 간의 과세 불평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적용해주는 기초적인 공제입니다. 그럼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기본공제 이렇게 합니까? 아니라 했죠. 1월 달에 월급 받았다. 배우자 공제. 2월 달에 월급 받았다. 조강지처 공제. 3월 달에 월급 받았다. 조강지첩 공제. 이럴 일 없잖아. 그렇죠? 이런 것처럼 1년에 연말정산할 때 그냥 딱 한 번 배우자 공제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양도시마다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얼마 이렇게 공제하는 거지 자산 양도시마다 공제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 보유는 있죠. 물가상승 공제이기 때문에 몇 번을 팔더라도 그 대상이 요건에 해당하면 각각 공제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공제는 1년에 얼마 이렇게 공제합니다. 딱 세 가지 나눠서 부동산에 관련된 것,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에 대해서 1년에 250만 원, 주식에 대해서 1년에 250만 원, 파생 상품에 대해서 1년에 250만 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 1년에 250만 원 이렇게 공제합니다. 과세 표준 나오면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순서 묻는 문제 꽤 나옵니다. 생각보다 순서와 관련된 문제 꽤 많아요. 가장 최근이 우리 24회인가 25회인가 바로 얼마 안 돼. 바로 최근에 나왔던 내용에 다음 올바른 걸 찾아라. 정답이 이거였습니다.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와 기본 공제를 차감하여서 이 양도 차익에다가 요 두 가지를 차감하여 구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오케이. 이게 맞는 내용 정답이었습니다. 또 그 이전 살짝 뒤에 한번 21회인가 22회 다음 과세 표준, 이 과세 표준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것. 1번 요놈, 2번 요놈, 3번 요놈, 4번 요놈 다 과표 줄인 거 맞죠? 필요경비, 장기보유, 기본공제 하면 할수록 점점점 과표는 줄잖아. 정답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의 공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여기다 가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물론 뒤에 가면 자산을 양도했을 때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외국 납부한 세금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공제할 수도 있고 여기 가서 공제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게 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원래 여기 오는 게 기본 정상이야.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고 한 2번 정도 냈던 것이 다음 양도소득 금액을 구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기본공제. 그렇게 하고는 다 틀리고 나왔어. 다음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데 마지막으로 공제된 건 장기보유입니다. 그걸 2번이나 내서 대부분의 분들은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 이것만 봤어. 뭘 구한다는지 보지도 않고. 다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1번, 2번 쭉 내다가 정답 장기보유 이거 낸 적도 있고. 생각보다 순서와 관련 걸 묻는 지문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무엇에서 무엇을 차감하면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정확히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양도 차익, 자, 양도 차익을 구하는 요 놈부터 요거 보고 그다음 장기 보유 보고 기본공제 보고 세율 보고 합니다. 양도 차익을 구할 때 어떻게 할지 잠시 후에 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지우지 말고 고두시면 됩니다.